이광민의 잡지사 7월호 세 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들에게 천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요 며칠 동안 끙끙 앓았다는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우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신나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 그러니까 우리 잡지사 나오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에 대한 순수함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질 때가 많은데 오늘 먼지님이 유독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사진을 가져오신 거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역사상 너무 위대한 새로운 관측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녹화일 기준 어제 새벽이니까 네, 맞습니다. 6월 23일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천문학자 중에 베라 루빈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우주의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 암흑 물질의 어떤 관측적인 증거를 제안했던 네. 천문학자인데 그분의 이름을 딴 베라 루빈 망원경이 이제 최근에 완공이 돼서 그 첫 관측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천문학에선 새로 지어진 망원경으로 찍은 첫 번째 관측을 하는 거를 퍼스트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최초의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망원경이 칠레 산꼭대기에 이제 그 8m짜리 거울이 들어가서 완공이 되었는데 이게 크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도 엄청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크기가 자동차만 해요. 카메라 크기만 자동차만해요. 와.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이제 한 3200 메가픽셀, 그러니까 엄청나게 디테일한 화소로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또 커다란 눈동자를 갖고 있으니까 엄청 먼 우주까지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지상에 있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 중 최고 성능인가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아마 기네스북에도 이번에 새롭게 올라갔을 거예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카메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관측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진짜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진이어서 좀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 한번 띄워놓고 같이 감상 좀 해보시죠. 잠깐. 네. 저런 걸 이제 그 천문대에서 첫 보내온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멋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아주 작게 찍혀 있는 저 작은 점들이 이제 우리 은하 안에 살고 있는 별들이고 그 너머에 더 멀리 떨어진 수천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이제 은하들도 저렇게 쫙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저 오른쪽 아래에 파랗게 빛나는 소용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은하 같은 나선 은하가 두 개 좀 비슷한 방향에 겹쳐 있는 거고 또 그 위쪽에 보면 되게 좀 복잡하게 뭔가 난리치고 있는 은하들도 있어요. 노랗게 빛나고 있는. 그래서 막 은하가 서로 충돌하면서 은하의 그 별들이 길게 꼬리를 그리고 있는 그런 현장들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상단에 있는 누런 거요? 큰 거? 그렇군요. 또 있나요? 이건 이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빽빽한 영역을 이제 바라보고 찍은 건데 그 은하 중심부 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별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참고로 저 사진도 그 베라 루빈 천문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초고화질로 줌인 줌아웃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진상에서 왼쪽에 노랗게 색깔이 채워진 부분들 있잖아요. 저거 그냥 노랗게 가스구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저거 다 노란 별들이 점점 다 빼곡하게 찍혀 있어요. 저 왼쪽에 복숭아 색깔로 있는 거는 노란 별들이 그냥 점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왼쪽 파트의 벽에 쫙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거 확대하면 점묘화입니다. 야, 어떻게 이러냐 세상이. 그래서 또 저 사진들을 사실은 이게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냥 딱 사진 출력해서 모니터로만 보면 이게 감동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훌륭해서. 그럼 좀 들어가 봐야 되는 네, 맞습니다. 주민을 좀 해봐야 되는군요. 네. 그거 한번 저희가 해볼 수 있으면 오, 그렇지. 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은하들이 있고 여기 천여자리 은하단 쪽이라고 우리 은하가 속한 영역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이제 은하단이라고 하는 집단인데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한 뭐 허블 제임스 웹 정도로 봤던 사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건 뭐야 저거? 이거는 그 막대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나선 은하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이번에 그 베라 루빈으로 공개된 이미지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사진이 얼마나 넓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극히 일부구나. 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베라 루빈 관측을 통해서 처음 공개한 두 컷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베라 루빈이 한 번에 그 커다란 눈동자로 보름달 한 45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를
찰칵 찍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모난 모양인데 그걸 찰칵 찍고 살짝 시야를 돌려서도 찰칵 찍고 해서 좀 기다랗게 이제 직사각형 비슷하게 모양을 지금 찍은 거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너무 그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줌인을 해도 들어가도 안 깨지네. 네, 화질이 선명하네. 계속 선명해져요. 그래서 아까 장난 보여드렸던 아니겠어. 그 여기 충돌 중인 누나들 있잖아요. 예, 예. 네, 얘네들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기 홈페이지에서 그나마 일반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둘러볼 수 있게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미지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이미지 파일이에요. 아, 장난 아닐 이미지 것 같은데. 파일이 12기가입니다. 뭐 영화 파일이 아니라 외장하드는 뭐 기본 들고 이미지 한 가네. 장이 12기가바이트예요. 야.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예쁘게 채색하고 좀 더 열화시켜서 그래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그 데이터 스케일의 사이즈인 크기가 거죠. 다르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 망원경으로 우리가 못 봤던 우주의 모습도 계속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베라 루빈 망원경은 어떤 특정한 타겟을 딱 정해놓고 세밀하게 찍는다기보다는 네. 좀 더 넓은 시야로 한꺼번에 팍팍팍팍 하늘을 계속 찍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망원경 자체가 칠레에 있기 때문에 남반구 쪽의 하늘만 볼 수 있지만 그 남쪽의 절반, 하늘의 절반을 다 훑어봐서 네네. 우리 은하 넘어 아주 네.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세밀한 이제 우주의 지도를 그려 나가게 되는 그런 거죠. 지도 그리기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네. 찍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사진 보내오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우리 우주먼지 교수님과 함께 태양계 9번째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9번째 행성인 줄 알았던 명왕성이 지금은 행성의 지위를 잃었다는 거는 잡지사 구독자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하실 얘기는 명왕성이 아니고 다른 9번째 행성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짧게 소개해드렸던 베라 루빈 망원경도 이 명왕성 넘어 혹시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르는 9번째 행성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망원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 2006년도까지 명왕성을 태양계 9번째 행성으로 불러주다가 네. 이제 천문학자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태양계가 8개 정도 행성을 갖고 있는데 네. 혹시 명왕성 너머에 진짜 이건 명왕성 같이 애매한 애들 말고 누가 봐도 아, 얜 행성으로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할 만한 친구가 진짜 먼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 9번째 행성 플래닛 9이라고 부르는 이 천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가지 논문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이 9번째 행성으로 의심되는 후보를 찾은 것 같다라는 되게 좀 흥미가 가는 주장이고 네. 반대쪽에선 아니다. 9번째 행성이라는 거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 그동안 9번째 행성의 존재의 근거로 삼았던 네. 여러 관측적인 징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근거로 능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하는 또 반박 논문이 나왔거든요. 9번째 행성 존재 자체를 맞습니다. 부정하는. 네, 그딴 거 필요 없다. 오. 라고 이제 하는 또 논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예. 좋습니다. 플래닛 X의 존재에 대한 상반된 논문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잠깐 좀 과거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태양계 9번째 행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태양계에는 행성이 6개뿐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 천체는 토성까지입니다.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6개. 토까지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먼 행성인데 네.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만 봤을 땐 당연히 그게 태양계 끝인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숨어 있는 다른 천체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망원경을 통해 발견된 새로운 행성은 토성 다음인 천왕성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영국에 있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자기가 직접 만든 커다란 망원경으로 하늘을 싹 훑어보다가 뭔가 이상한 얼룩 같은 천체를 하나 발견했어요. 네. 처음에 허셜은 이게 태양계 끝자락을 떠돌고 있는 혜성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성. 네. 예. 다만
뭐 꼬리 같은 건 안 보이니까 아직 태양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서 얼음이 증발을 하지 못해서 꼬리가 아직 안 그려진 그런 상태의 해성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추적 관측을 하고 궤도를 대충 그려보니까 해성의 궤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행성의 궤도. 동그랗게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 네네. 이게 이제 확인이 돼서 이거를 새로운 행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약간 재밌는 이야기가 원래 이걸 발견했던 허셜은 이 행성의 이름을 좀 다르게 지어보고 싶어 했어요. 어떤 식으로? 당시 허셜의 또 든든한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3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지의 별이라고 불러주자 예. 굉장히 약간 좀 그 정치에 능한 인물인 것 같은데 뭐 불행 중 다행히 예. 그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그런 스타일의 이제 명명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또 전통적으로 태양계에서 발견되는 여러 천체들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을 그치. 붙이는 그 전통이 있었기 조지 때문에 3세가 동급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조지가 이제 그 신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우상화는 하지 않았고 예. 다행히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그 천왕성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죠. 네. 천왕성이 근데 발견되고 나서 또 재밌는 게 밝혀져요.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아직 존재를 모르는 새로운 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고민하는지 플래닛 9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천왕성의 궤도를 잘 보니까 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왕성은 태양 중력에 붙잡혀 있잖아요. 네. 그럼 태양이 이 천왕성을 붙잡고 있는 중력만 고려하면 어느 정도 천왕성이 그려야 하는 궤적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그 예상되는 궤적에서 약간 틀어지면서 들락날락거리고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당시 일부 수학자들이 네. 이거 천왕성 너머에 또 다른 행성이 숨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너머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요동을 친다는 거죠. 또 다른 궤도가. 묵직한 애가 어둠 속에 숨어 있어서 네네. 자기 중력으로 또 천왕성을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예상 궤적을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그게 8번째 행성이라고 본 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측했던 사람들이 존 애덤스, 그다음에 위르뱅 르베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까지 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명의 수학자가 예측했던 그 자리에서 실제로 뭔가 발견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왕성이 되는 겁니다. 진짜 발견했네. 그래서 예. 해왕성은 천문학의 역사에서 되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새로운 소행성이나 행성을 찾겠다라고 하면 그냥 대책 없이 세워라 내워라 계속 밤하늘 망원경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움직이는 게 없는지 있는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강태공의 마음으로. 네. 근데 이 해왕성은 그 존재 여부, 심지어 어디쯤에서 그걸 찾아야 할지까지도 수학을 통해서 먼저 예측을 했고 거의 정확하게 1도 이내에서 그 비슷한 방향에서 그 천체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 천왕성의 궤도를 보고 예측을 한 거죠? 맞습니다. 해왕성을.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적용해서 네. 수학적인 방식으로 그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체의 가능성을 예견했던 진짜 굉장히 짜릿했겠다. 그쵸, 예. 놀라운 예.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 천왕성의 궤도가 충분히 설명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천왕성과 해왕성에서 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이 미세한 궤도의 요동 이거를 해결하려면 예. 이미 우리는 해왕성을 발견했던 너무 행복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바깥에 뭐가 또 있잖아요. 뭐 9번째가 있다. 네. 또 이제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당시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이 네. 또 비슷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 해왕성 바깥에 우리 지구 질량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또 다른 무거운 애가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동안 그거를 미지의 행성, 미지수니까 네. 플래닛 X라고 불렀습니다. 플래닛 X. 네, X 행성이라고 불렀어요. 네. 다만 퍼시벌 로웰은 이제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미국 애리조나 산꼭대기에다 망원경 짓고 평생 동안 이 플래닛 X를 찾았거든요. 네. 하지만 로웰은 찾진 못했어요. 대신 로웰이 지었던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그 클라이드 톰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정말 눈알 빠지도록 찾았거든요. 그 톰보가 분석했던 사진들이 있어요.
그 그 전체 사진 속에 찍혀 있는 밝은 점들, 예. 그러니까 아마 천체들의 개수가 200만 개예요. 전 저런 거 보면 혈압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를 지금처럼 뭐 인공지능 돌려서 찾은 것도 아니고 그치. 하나하나. 금속 세공하시는 분들이 끼는 그런 것처럼 다 눈으로 하나하나 보고 찾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냈어요. 속어해 나가면서 네, 진짜 맞습니다. 찾을 때까지. 그래서 그 톰보가 이제 발견했던 사진을 보면은 1930년 1월 말 한 일주일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같은 방향의 하늘을 관측을 했는데 다른 배경 별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만 그 별들 사이를 무언가 작은 점 하나가 살짝 이동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더 추가 관측을 해서 궤도를 또 계산해 보니까 이 천체는 태양계에서 한 40AU, 우리 지구 태양 사이 거리의 한 40배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새로운 행성인 것 같다라고 발견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루토 명왕성이 된 거죠. 저게 명왕성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얻어 걸린 측면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왕성의 존재 가능성, 그러니까 한동안 플래닛 X라고 불렀던 그 행성의 필요성을 생각했던 이유가 천왕성과 해왕성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는 궤도의 요동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서 1980년대 이제 보이저 2호가 날아가요. 그리고 이 탐사선이 직접 그 천왕성, 해왕성을 쭉 훑어봅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해왕성의 질량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질량이 좀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질량이 한 0.5% 정도 더 뚱뚱하게 우리가 측정을 했던 건데 다시 업데이트된 좀 더 가벼워진 이 질량을 적용을 해주니까 굳이 행성 X 설정하지 않아도 이제 궤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로웰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 천왕성, 해왕성의 질량을 약간 잘못 알고 있어서 궤도의 요동 자체가 허상이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로웰은 그 9번째가 지구 질량이 5배인가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명왕성은 더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명왕성은 사실 로웰이 기대했던 행성 X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질량에 비해서 0.2%, 그러니까 명왕성 500개 모아야 지구 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기대했던 무거운 행성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명왕성이 발견됐다 한들 행성 X가 실제 발견된 거라고 하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그래서 약간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뭐로 가도 명왕성으로만 가면 돼요. 명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9번째 행성이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명왕성 퇴출에 관한 잡지사 영상은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으니까 나중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해왕성 바깥에 저번에 설명해 주시기로는 카이퍼 벨트라는 게 있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작은 소행성들의 부스러기가 이제 띠처럼 둘러져 있는 건데 명왕성도 알고 보니까 그중 일부였던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왕성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천문학자 케네스 에지워스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제라드 카이퍼라는 사람이랑 각자 흥미로운 주장을 던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태양계가 어쨌든 오래 전에는 막 부스러기 구름들이 떠 있는 그 가스 구름 속에서 태양이 빚어지고 그 언저리에 남아있던 또 찌끄러기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행성을 다 만들고도 아직 쓰이지 못한 정말 찌꺼기들이 어딘가 떠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도 소행성 벨트가 있는 것처럼 명왕성 넘어 태양계 최외곽에도 이런 아직 쓰이지 않은 찌꺼기들의 부스러기가 이렇게 파편들이 떠 있는 벨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 실체는 관측으로 입증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1992년에 제인 루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드디어 카이퍼 벨트에 속한 첫 번째 천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게 1992 QB1이라고 하는 천체인데 되게 작고 뭐 어두운 천체이지만 무언가가 명왕성 너머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걸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드디어 그 전설 속에만 있던 카이퍼 벨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여기저기서 카이퍼 벨트가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명왕성도 카이퍼 벨트 안쪽 경계에 걸쳐 있는 그래서 그냥 카이퍼 벨트 천체들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새롭게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왕성은 퇴출되고 그 과정에
뭐죠? 마이클 브라운? 네, 예, 맞습니다. 플루토 킬러라고 불리는 그분의 역할도 네, 맞습니다. 예, 지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 행성에 대한 논의는 사그러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왜 아직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네. 크게 관심을 가지는지. 이제 다시 잠깐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면 네네, 복습. 천왕성, 해왕성의 궤도 요동을 통해서 그 너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새로운 행성의 가능성을 생각했던 거잖아요. 똑같이 다시 카이퍼 벨트 또 그 너머에서 태양계 외곽을 돌고 있는 천체들의 궤도를 하나 둘 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이 궤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궤도를 자연스럽게 설명하려면 또 이제 어둠 속에 뭔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참 재밌는 게 명왕성을 쫓아냈던 장본인 마이클 브라운이 네네. 명왕성보다 더 진짜 행성 같은 새로운 행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근거를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네. 그 태양계 최외곽에 마이클 브라운이 발견했던 세드나 같은 천체들이 굉장히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태양에 가까이 접근할 때는 뭐 해왕성 궤도 정도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멀리 벗어나면 우리 그 명왕성까지 거리에 비해서 한 5배 이상으로 멀리 벗어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해성처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천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해왕성에 근접하는 천체 트랜스 넵튜니언 오브젝트 줄여서 TNO TNO 우리 라고 배웠었죠. 맞습니다. 예. 부르는데 당시 한 2000년대 중반까지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밝혀진 TNO들의 궤도가 예. 전반적으로 다 특정한 방향으로 좀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원 궤도가 길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네. 이거를 막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막 여기저기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네. 유독 한쪽 방향으로만 궤도가 다 쏠려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는 너무 어색합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태양계 외곽에 떠돌고 있던 천체들이 만들어진 거라면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 그치, 남쪽 그치. 다 그냥 사방에 고르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맞죠. 예. 근데 유독 한쪽 방향으로만 애들이 쏠려 있으니까 뭐 영향 주는 게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의 결과다라고 한다면 네. 한 0.7%의 확률로 벌어지는 진짜 희박한 현상이에요. 그럼 별로- 99.3%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로 이 TNO들의 궤도가 뻗어나가 있지 않은 그 반대편에 아무런 TNO가 발견되지 않은 이 방향 있죠. 네. 여기에 무언가 묵직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는 TNO들이 사방에 다 있었을 텐데 네, 네. 여기 묵직한 행성이 막 휘젓고 다니면서 네. 이쪽으로 있던 TNO들을 다 궤도를 아. 깨트리고 사방으로 날아가 버리게 만들었다. 아. 그래서 약간 깡패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네. 골목 대장인 거죠. 어. 그래서 내 영역에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긴 다 내 자리야라고 해서 예. 자기가 휘젓고 다니면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TNO 기준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맞습니다. 무언가 골무광패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예. 이제 이 9번째 행성으로 의심되는 네. 얘가 아. 없는 쪽으로 다 이제 얘네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어. 예, 저기 절대 가지 말자 이러고. 그래서 뭐가 또 플래닛 9에 네. 대한 가능성이 대두됐고 또 마이클 브라운이 그걸 한 거다 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 TNO들의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요구되는 이 가상의 9번째 행성 플래닛 9의 질량이 대충 우리 지구 질량의 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천왕성, 해왕성급 정도는 되는 예. 묵직한 행성일 수 있기 때문에 9번째 행성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이 플래닛 X에 대한 플래닛 9에 대한 어떤 상반된 주장을 하는 논문 2편이 이제 나왔다는 건데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플래닛 X의 후보 천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다고 하셨죠. 네, 이건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네. 일단 TNO를 그 플래닛 9을 찾으려면 어떤 관측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네. 먼저 가상의 9번째 행성은 일단 진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태양빛도 예. 거의 비춰지지 않을 거예요. 어. 근데 행성은 애초에 밝게 빛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그 행성에 반사된 빛을 겨우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멀리 벗어나 있고 태양빛도 거의 닿지 않고 어. 또 그 먼 거리에 반사된 빛을 다시 지구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못 제곱에 보겠네. 제곱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러네, 엄청 어두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떡하죠? 당연히 가시광 빛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대신 그나마 온도를 미지근하게라도 머금고 있는 애들이 다 방출하고 있는 적외선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적외선은 먼지 입자에도 별로 흡수되지 않고 네. 멀리 날아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적외선으로 보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시야에서 9번째 행성이 있다 한들 얘가 9번째 행성인지 아니면 그냥 밤하늘에 고정된 붙박이 별인지를 구분하려면 얘가 찔끔찔끔 기어가는 걸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궤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궤도 공전 주기가 아마 10,000년 스케일일 거예요. 아, 공전을 태양 한 바퀴 도는데 10,000년 걸려요? 네. 그럼 어떡해요? 사실 명왕성도 한 바퀴 돌 때 25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앞으로 5년 있으면 2030년 그때가 이제 명왕성 발견 100주년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명왕성 팬들이 엄청 열심히 뭔가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지. 1930년 명왕성이 발견된 이래로 지금까지 명왕성은 아직 태양계 한 바퀴도 안 돌았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아직 1명왕성 년도 안 쳤어.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보는 거니까 진짜 천천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하물며 얘는 공전을 10,000년에 한번 하니까. 그러면 뭐 명왕성은 그래도 일주일 간격으로 찍은 사진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본 건데 아까 클라이드 톰보가 예, 그렇죠. 만약에 9번째 행성이라고 하면 일주일 찍어가지고 같은 방향 비교해봤자 움직이는 티가 안 나겠죠. 그럼 뭐 한 10수년은 텀을 두고 관측을 해야 그럼 되나? 겨우겨우 뭐 찔끔찔끔 움직이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관측일 텐데 이번에 9번째 행성 후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논문은 뭐냐면 일단 적외선 관측 망원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름 인류도 우주 탐사를 한 역사가 좀 길어서 우주를 같은 방향의 하늘을 20년, 30년 텀을 두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망원경을 사용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첫 번째는 옛날에 이제 날아갔던 아이라스라고 하는 적외선 망원경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일본에서 발사했던 아카리라고 하는 적외선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망원경으로 한 20년 간격으로 찍은 같은 방향의 하늘을 쫙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한 1도 이내로 똑같이 생긴 작은 점 하나가 살짝 자리를 바꾼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을 몇 개 찾았어요. 아, 몇 개 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하나 눈으로 엄밀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 이게 동일한 천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 하나를 걸러냈어요. 그래서 이게 높은 확률로 그 9번째 행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제안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다만 찾은 건가? 찾았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또 20년 더 기다려서 다시 한 장 더 찍어야죠. 왜냐하면 딱 2장 사진을 찍었다는 건 순간 포착한 그 찰나의 모습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2개 가지고 얘가 어떤 궤도를 그린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 4번은 더 찍어서 그 전체 궤적 일부를 우리가 그려가야 이걸 연장해서 진짜 얘가 어떤 궤도를 그리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수십 년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도 마침 적외선 망원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번에 이 연구진이 제안했던 그쪽 방향을 또 추가로 찍어서 왜냐면 여기서 비교했던 데이터도 이미 옛날 데이터거든요. 아이라스 데이터는 1983년 데이터고 아카리 망원경은 2006년 데이터예요. 그럼 또 이미 한 10년 넘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같은 방향의 하늘을 제임스 웹에 더 좋은 눈으로 찍는다면 또 뭔가 움직인 게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축적한 과거의 데이터와 또 앞으로 미래의 데이터를 좀 조합해서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발견이라고 이분들은 적어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반된 논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브라운이 9번째 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TNO들의 천체 궤도가 유독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은 TNO가 발견된다면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TNO가 발견되면 그러니까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쪽으로 궤도를 잘 그리고 있는 TNO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럼 약간 그러면 이 근거 자체는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발견됐어요? 발견됐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열심히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2017 OF201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새로운 천체가 하나 이제 지금 궤도가
밝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측 데이터에 기반하면 네. 이 새롭게 발견된 TNO는 앞서 소개했던 대다수의 TNO들과는 정반대로 네. 크게 또 쏠려 있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방향으로 쏠려 있는 타원 궤도를 길쭉하게 그리고 있어요. 따로 노는구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발견된 2017 OF201이 네. 9번째 행성이 설령 있다면 네. 궤도가 어떻게 됐어야 할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번째 행성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얘랑 비슷한 방향으로 궤도가 쏠려 있는 애들은 다 중력적인 간섭을 받아서 튕겨 날아가거나 막 태양계 바깥으로 사라지거나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 시뮬레이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한 100만 년, 200만 년 안에 네. 다 그냥 튕겨 날아가야 하는 상황이 돼요. 음. 근데 지금 얘가 무사히 살아남아 있다는 건 계속 수십억 년 동안 네. 별다른 방해 없이 계속 궤도를 그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그 9번째 녀석이 없다는 거네. 그렇죠. 이게 훨씬 강력해 보이는데요, 이 논문이? 그래서 게임 끝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 골목대장이었던 9번째 행성이 네. 얘만 좀 이뻐해서 얘만 잘 봐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발리가 나옴으로써 네. 이 9번째 행성의 존재 가능성 이거를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린 그동안 네. 한쪽 하늘만 유독 관측했던 바람에 네. 주로 TNO들을 여기에서만 그려왔었고 네, 네, 네. 이런 일종의 바이어스죠. 네. 편견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9번째 행성이라는 허구의 천체를 이제 기대하고 무지개를 쫓았던 것일 수도 있다. 태양갱성은 8남매로 끝이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볼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아직은 또 다만이야. 예. 그 약간의 희망의 끈은 있어요. 그러니까 9번째 행성이 있길 바라는. 어떻게 설명하면 희망이 생기죠?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이 2017 OF201이 최근에 태양계에 유입된 천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45억 년 동안 네. 태양계가 진화하는 동안 계속 살던 친구가 아니라 네. 비교적 최근에 태양계 근처를 지나갔던 다른 뭐 별 혹은 다른 천체가 우연히 태양 중력에 붙잡혀서 네. 맴돌기 시작했다. 비교적 최근에 쫄래쫄래 와서 골목대장이 있지만 네. 아직은 골목대장 눈에 안 띄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띄겠네요, 이게 네, 맞다면. 곧 네. 얻어맞을 놈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원래 이렇게 궤도를 그리지 않았는데 원래 오히려 얘는 안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태양계 근처를 지나간 또 다른 어떤 인접한 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력의 영향으로 의도치 않게 바깥으로 뛰쳐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비교적 최근에 이런 궤도를 그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랬다면 아직 9번째 행성으로부터 위협을 덜 받아서 쫓겨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아, 그러네. 네. 문진님은 어느 쪽에 그나마 좀 더 마음이 가시나요? 논문 2개 중에? 사실 저는 네. 9번째 행성이 있으면 좋겠다 쪽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2번째로 소개해드린 논문의 주장이 꽤나 강력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미 그냥 보이는 천체가 발견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9번째 행성의 존재 어떤 필요성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사실 저는 9번째 행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제 해왕성까지 다 어쨌든 가봤잖아요. 물론 보이저 딱 한 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세계를 가기 위한 어떤 목적 자체가 좀 사라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또 명왕성까지도 어쨌든 한 번이지만 가봤고 근데 만약에 9번째 행성이 실제 있는 걸로 밝혀진다면 약간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싶어서 이왕이면 또 새로운 그 목표가 하나 또 세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제 또래나 제 윗세대들은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333으로 외웠거든요. 수금지, 화목토, 천해, 명도 어느 순간 천해 하고 끝나니까 약간 밑 안 닦은 느낌이 들어서 뭐 하나 채워줄 녀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렸을 때는 천해 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천해 하면 좀 어색하긴 합니다. 약간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 우주라는 곳은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공간이다. 그런 경이로움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태양계 9번째 행성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상반된 최근의 주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